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의 확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주에 대한 생각부터 우리가 좀 다뤄보게 되겠는데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만히 있다, 아니면은 팽창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예전부터 이제 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팽창된 관련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정지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방면에는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팽창을 하지 않겠느냐, 커지고 있다. 이제 점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은 팽창하고 있다. 요것은 이제 프리드만.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고요. 그 다음에 르메트르라고 하는 이제 두 명의 학자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우주라는 건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정지해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프리드만하고 르메트르 같은 사람은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해석하기에 팽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대립을 했었더라. 라는 내용을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암만 이제 그 말로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이제 어떤 확실한 증거, 진짜로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팽창을 하는지에 대한 증거, 그런 게 좀 관측되어 줘야지 이게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바로 기억해야 될 사람이 허블이죠, 그쵸?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뭘 하나 관측을 합니다. 뭘 관측을 하냐면은 우주 팽창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은 이제 지구에서 이제 뭘 했냐면은요, 밤하늘에 떠 있는 이제 은하들을 관측을 해봐요. 은하들을 관측을 하는데 이 은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로부터 이렇게 도망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한두 개만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허블의 관측 이렇게 좀 써볼까요? 관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지구하고 은하도 멀어지지만 은하끼리도 이게 계속 다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이게 우주라는 게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관측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 정지해 있냐 팽창하느냐 요 두 이론의 싸움은 누가 이긴다? 우주 팽창. 요것이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블의 관측 이후에 우리는 이제 우주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팽창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팽창에 관련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주라는 건 팽창하는데, 여기서도 학자를 이제 그 이론을 한 두 개 정도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우주론은 이제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주라는 것이 있고 우주에 별도 있고 은하도 이렇게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얘네들이 멀어지는 거는 맞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서 다 멀어지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은하의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물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우주라는 것은 어떻다? 팽창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도 일정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게 되는 내용이 호일이 주장한 정상우주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질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가모프가 주장한 건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죠.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우주론도 있었습니다. 누가 주장했다고요? 가모프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모프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됐냐면은, 우주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별도 있고 은하도 이렇게 있는데, 요것이 이제 팽창합니다. 여기는 다 똑같아요.
얘네가 서로에게서 멀어지면서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공간이 이제 확장되는 건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얘에 비해서 새로운 물질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적어드리면은요. 우주가 팽창한다. 요것은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만 커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온도도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팽창을 하는데 질량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이제 일정한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팽창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거에는 우주가 더 작았겠죠. 그럼 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우주는 더 작았죠. 얼마나 작았을까요? 한 점만치 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옛날에는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요것이 대폭발 과정을 일으키면서 우주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대폭발이 일어났다. 요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바로 빅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모프가 주장한 요 이론을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네 둘도 결국에는 이제 이론의 대결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싸웠지만 결국에는 가모프가 주장했던 어떤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관측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배우게 될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하면은요. 우주 배경 복사와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모프가 예측을 했고 그것들이 관측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우주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의 지금 확립에 대해서 배웠는데 처음에는 우주가 정지해 있을까 팽창할까 싸우다가 허블이 팽창하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팽창을 하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정상 우주론이 맞을까 빅뱅 우주론이 맞을까 또 싸웠는데 결국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관측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으로 이제 확립이 되었다. 우주론이 요런 흐름을 따라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많죠. 이 지구상에는요. 그쵸? 예, 물질. 근데 이 물질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깔끔한 답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 내부를 확대해 보면은 이제 동글동글한 알갱이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보통 원자의 모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물질은 이제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원자라는 것이 또 깰 수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원자도 내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하나를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본다면은요, 원자 내부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단단한 입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요때 우리는 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원자 핵. 요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전자. 요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하면은요.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또 원자핵의 내부 구조가 있습니다. 원자핵을 또 확대해서 보면은요. 저기도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입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 양성자. 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뭐라고 부르죠? 예, 중성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배운 내용에 포함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더 작은 뭐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을까 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내부 구조가 한 번 더 존재하게 되는데, 이 양성자니 중성자는요, 더 작은 3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작은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쿼크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는요, 3개의 쿼크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자, 요랬을 때 이제 쿼크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또 이제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6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성자니 중성자니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쿼크는 이제 2종류로 우리가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다운, 업쿼크라는 놈하고 다운쿼크로 되어 있는데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성자는 업, 다운, 중성자는 업, 다운 이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전하량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업쿼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분의 2 일렉트론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다운쿼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일렉트론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 일렉트론으로 기준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전하량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다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을 덧셈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 일렉트론이 되는 것이고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다운입니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다 더하시면은 합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성자는 이제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중성자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 입자라고 불리는 말이 있는데요. 기본 입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부셔볼 대로 이제 부셔봤을 때 더 이상 그 내부 구조가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입자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딱 2가지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예, 바로 쿼크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되겠습니다. 요 2개를 갖다가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자는 아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뭐 이 내부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래서 기본 입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크도 요 내부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요걸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 입자라고 한다면은 전자와 쿼크 요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그 밖에도 좀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쿼크도 한 6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우 입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성 미자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매개 입자라고 한다든지 뭐 쭉쭉쭉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는 뭐 그냥 뭐 다른 것들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 2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 배경 복사는요, 이제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또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이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모프의 예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모프의 예측.
그래서 이제 빅뱅 초기에 이제 어떤 빛, 복사라고 하면 이제 빛인데요. 요 빛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것이다. 어떤 빛들이 발생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도 뭐 관측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가모프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모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요. 빅뱅 초기에는 우주가 이제 조금 쬐끔했을 텐데요. 이때 초반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입자들이 합쳐져서 이제 뭐 양성자니 중성자니 만들어지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인데 그 초반에 지금 뭐 양성자, 중성자 그렸고요. 전자 그렸습니다. 요 초반에는 빛들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입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빛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게 돼요. 빛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시기 좀 중요한데요. 38만 년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됐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거 지금 그림 보시면 아셔야 되는데 요런 거는 이제 헬륨 원자핵입니다.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있는 모습이에요. 헬륨 원자핵도 전자를 포획을 해가지고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는 이 얘네들하고 이제 입자들하고 상호작용했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 안에서 빛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빈 공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빛들이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빛이 자유로워짐 이렇게 써볼게요. 자유로워짐. 그랬을 때 요 빛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금은 우주가 이제 굉장히 커졌을 겁니다. 지금 우주가 굉장히 커졌을 텐데 저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도 떠돌아다니면서 지구에서도 관측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간이 얼마 정도가 흘렀냐면요. 한 138억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3000켈빈이었지만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수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도 날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대폭발의 어떤 흔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관측이 됐다고요.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근데 애초에는 이제 저거를 관측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좀 우연하게 관측을 하게 됐어요. 펜지어스와 윌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안테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파 같은 거를 수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잡음이 모든 방향에서 끊임없이 들려온다라는 거를 들어올려 한다라는 것 사실을 이제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래 이걸 수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뭔가 어디서 잡음이 지지직거리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뭔가 하다가 뭔가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요것이 가모프가 예측했던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였더라 라는 걸로 판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너무 균일합니다. 너무 균일해요. 너무 균일하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주에 별과 은하의 탄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보시면은 어떤 군데는 별도 많이 있고요. 어떤 공간에는 약간 좀 뭐 듬성듬성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은 입자들이 이제 한 군데에 많이 모여야 되는데 완벽하게 균일하게 돼버리면은 그렇게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완전히 이제 뭐 대칭적인 우주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현실적인 우주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뭔 짓을 합니까?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정밀 관측에 들어가게 돼요. 지구가 있으면은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대기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날려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봤더니 이제 미세한 불균일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미세한 온도 차이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우주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어떤 이제 정밀 측정 관측을 토대로 해서 감호프의 예측이 맞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빅뱅 우주론이 이제 좀 맞다. 이 우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내용 여기서 이제 숫자 같은 거 써놨는데요. 요거 숫자들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예측과 그 다음에 이제 관측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글로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색의 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색의 띠. 그래서 이제 좀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백열전구가 있어요. 백열전구 또는 뭐 백열등.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불빛이 나오는 전등, 이런 걸 이제 백열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백색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색광이 쭉 올 때, 요것을 갖다가 프리즘 또는 분광기로다가 분산을 좀 시켜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굴절률 차이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스크린에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색깔이 이제 연속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좀 보신 그림이 있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제 저는 하얀색으로 했지만 위에서부터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 RGB 이렇게만 쓸게요.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아름다운 색깔. 우린 흔히 요거를 무지개색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연속적인 색깔이 찍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연속된 색의띠,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좀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랑 좀 비슷하게 백열등이 하나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쏴요. 프리즘에 쏴요. 그러면은 갈라집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쏘면은 요 그림상에서는 아직까지 위에 그림하고 똑같은 연속 스펙트럼이 찍히겠죠. 그런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뭐를 갖다 끼겨 넣냐면은 저온의 기체를 끼겨 넣습니다. 저온의 기체. 그러면은 이 저온의 기체가 이 백색광 중에 일부의 빛을 자신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안 찍히는 라인이 생기게 돼요. 안 찍히는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가운데에 이렇게 검은 선들이 찍혀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가 자기가 뭔가 빼먹기 좋은 그런 빛들을 일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안 찍힌 자리입니다. 요 까만 선은 빛이 안 찍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요번에는 저온의 기체가 아니라 기체를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뜨거워지겠죠. 그거를 이제 고온의 기체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갖다가 또 빛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뜨겁게 달구면 여기서 이제 빛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빛들을 갖다가 또 분석을 해보면은요. 요때는 또 어떻게 찍히느냐. 요때는 빛이 몇 개의 선으로 이런 식으로만 나타내게 됩니다. 요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 또는 선 스펙트럼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수소 기체라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가열을 해요. 뭐 기체 방정관에서 가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빛이 뿅뿅뿅 나옵니다. 그거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몇 개만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요. 사이에 빈 공간이, 빈틈이 생기죠.
그 말은 즉슨 얘가 내뿜을 수 있는 빛은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저온의 기체도 수소 기체라고 가정한다면은요, 수소 기체라고 하면은 흡수가 몇 개가 뿅뿅뿅 되는데, 고온의 수소 기체와 저온의 수소 기체가 방출하고 흡수하는 빛이 똑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원자의 내부 구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같은 종류의 기체라면은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원자의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수소 원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핵입니다. 전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자가 돌 수가 있는 궤도가 이렇게 좀 더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1번 N1, 그 다음에 N2, N3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때 여기 안쪽에 있는 전자가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더 높은 에너지의 궤도로 점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것도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에너지를 좀 많이 흡수하면 한 번에 이렇게 3번까지도 점핑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N1번에 해당되는 궤도가 에너지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면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소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빛을 갖다가 쐈어요. 그럼 이제 수소기체가 자신의 요 에너지 레벨에 해당되는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이렇게 점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흡수한 것들이 안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만약에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고 치면은요, 요것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3번에서 1번으로 다이렉트로 떨어지면서도 빛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뿅, 떨어지면서 뿅, 떨어지면서 뿅. 이런 식으로 방출할 수 있고, 이 방출된 빛이 찍힌 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것입니다.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들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에너지가 높은 데로 막 올라갔다가 에너지가 낮은 데로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빛을 방출해요. 그런 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같겠습니까?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경우나 전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경우나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하는 빛과 방출하는 빛은 동일하게 나오고 이 둘의 스펙트럼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요, 분석을 하게 돼요. 스펙트럼 분석. 우리가 지금 어디 배우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별이라든지 은하들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는데, 별이나 은하들을 우리가 관측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빛을 관측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가서 뭐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날라오는 빛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빛을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예,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빛을 분산을 시켜 봐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나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펙트럼을 찍어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요, 요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쁘게 찍히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안 찍히는 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무슨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의 스펙트럼은 뭐 이렇게 된다.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점점점 뭐 산소의 방출 스펙트럼은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랑 매칭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흡수 스펙트럼의 라인과 이 방출 스펙트럼의 라인이 매칭이 된다면은 이 은하는 이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로록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 개가 찍히는데 다양한 원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함 관계를 이루게 되면은 이 은하에는 수소가 있구나. 그래서 수소가 빼먹은 자리가 안 찍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헬륨도 맞춰보면은 맞구나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완벽하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산소는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별이라든지 은하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수소하고 헬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략적으로 한 98% 정도. 별과 은하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헬륨이 한 98%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산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뭐 산소도 있고요. 뭐 리튬도 있고요. 뭐 금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 조금씩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책에는 컬러풀하게 사진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스펙트럼의 종류를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체를 관측하고 이 천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먼저 가모프의 예측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모프의 예측. 가모프가 이제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제 빅뱅 초기에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입자들이 합쳐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걔네들의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동글맹이를 좀 그려보면은 양성자는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를 표시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중성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1대1의 개수비로 존재했을 것이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의 개수비입니다. 개수비로 존재했을 것이다. 왜냐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쿼크들이 좀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변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1대1의 비율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한번 더 그려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는 양성자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1대1의 비율로 있었는데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뭐 좀 내용은 어렵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보다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되는 과정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난다. 요거는 좀 그냥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양성자의 개수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비율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개. 대, 하나, 둘, 2, 14대 2 약분하면은 7대 1의 개수비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데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4개 있죠. 얘네들이 또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가 됐죠? 헬륨 원자핵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좀 그대로 그려주면은요,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핵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요, 우리가 얘네들의 또 비율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에 누구요? 헬륨 원자핵, 아직은 원자가 아닙니다. 헬륨 원자핵의 비율을 세볼 수가 있는데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와 같으니까 요거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는 거고요. 헬륨 원자핵은 몇 개? 1개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가 12대 1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량비도 따져보게 되면은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총 12개니까 상대적인 질량비는 12가 될 것이고요. 헬륨 원자핵 하나는 4개의 그 입자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각각을 1로 보시면은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비는 얼마? 4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비가 몇? 12대 4가 됩니다. 약분하면은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질량비가요. 그래서 이 3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모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 시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3분입니다. 빅뱅 직후 3분이 흘렀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10억 켈빈으로 낮아진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온도지만 이것도 낮아진 온도입니다. 저때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더 약해지면서 이 이상의 핵의 합성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이제 짜글짜글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무시할 만하니 현재의 우주도 수소와 헬륨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고, 얘네들의 비율은 현재에도 3대 1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모프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요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이 관측하는데 성공해내게 됩니다. 무엇으로 관측을 했을까요? 예,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별이라든지 은하들에서 나오는 이 빛들을 갖다가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쭈루룩 찍히겠는데 안 찍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랬죠? 안 찍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들을 다른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과 비교해 본 결과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나온다? 예, 수소와 헬륨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라는 거를 알아내게 된 것이고요. 천체에서 우리가 비율을 따져볼 때 얘네들의 비율이 98% 정도로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을 또 정밀 분석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이 얘네들을 정밀 분석해서 이 진하기, 요 까만 선에 어떤 진하기 또는 선폭, 요게 좀 두껍게 찍히기도 하고 얇게 찍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폭을 비교해 보면은요, 얘네들이 존재하는 질량비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비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수소가 한 74%, 그 다음에 헬륨이 24% 정도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냈죠. 몇 대 몇이죠? 대략적으로 3대 1입니다. 누가 예측했죠? 가모프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바로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가모프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해 본 결과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관련된 내용들, 요 그림 그대로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스펙트럼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뱅 우주론은 이제 그 시작은 언제냐? 이제 138억 년 전입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는 한 점이었죠. 그렇죠? 한 점에서부터 여기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싹 다 모여 있었습니다. 초고온 그리고 고밀도 상태였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터졌다고 하는 겁니다.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8억 년 전에 한 점의 대폭발로 인해서 공간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초기에는요, 처음에 뭐부터 생긴다요? 예, 업쿼크라든지 다운쿼크, 쿼크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빛들도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본 입자들이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업, 다운, 양성자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업, 다운, 중성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니, 중성자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전자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아직 좁기 때문에 빛들이 사방팔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요 사이에 갇혀서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 때는 얘네들의 개수비가 몇 대 몇? 1대 1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의 개수비가 7대 1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비율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우주는 더 커지게 되고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양성자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거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요게 뭐죠? 바로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몇 대 몇의 질량비를 갖겠습니까? 3대 1의 질량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질량비하고 개수비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된다고요? 개수비는 12대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3대 1이 더 중요하게 더 많이 나오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와 얘의 비율이 3대 1이 된다.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도 여전히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원자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우주 아직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빛들이 산란되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때부터는 시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때가 바로 3분입니다. 3분 헬륨 원자핵 생성 요거 좀 하나 기억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수소 원자핵은요. 수소 원자핵은 그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요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그래서 3분 헬륨 원자핵 생성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온도는 이제 간혹 나오는데 요때는 약 10억 켈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우주는 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겠죠.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하고 전자가 또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헬륨 원자도 만들어집니다. 앞에까지는 그냥 원자핵까지만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전자까지 같이 있으면 우리는 원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38만 년이 되는 거고요.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 여기는 켈빈. 온도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게 되는 거고 이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서 산란되면서 자유롭지 못했던 빛들이 원자가 생성되면서 빈 공간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빛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자유로운 빛을 뭐라 그래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38만 년대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났고 요것의 온도는 3000 켈빈이다.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두 개 별표 친 거,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요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요 쭉. 그래서 현재에 이르릅니다. 현재는 이제 빅뱅 후 138억 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에 이르러 갔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도 있고요. 은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별이나 은하는 이제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나면서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생기게 되고 138억 년이 이르러서야 이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제 태양 같은 경우 태양은 약 한 50억 년 전,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태양의 나이, 이것이 지구의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저기서 떠돌던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까지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지구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온도는 계속 식어서 현재 온도는 이제 관측 결과 몇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은 3켈빈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것이 이제 빈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켈빈은 영하 270도 정도 되는 온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우주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처음 빅뱅 대폭발부터 해가지고 초반에 기본 입자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별과 은하 그리고 태양 지구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한눈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빛과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빛에 대해서 조금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해요. 빛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인데요. 이제 꼬불꼬불하게 우리가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빛을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동의 모습 할 때 파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파장은 어디를 의미하냐면요.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꼭대기에서 꼭대기, 여기를 이제 뭐라 그래요? 마루라고 부르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밑에 뭐 골에서 골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장이 긴 거, 조금 작은 거, 파장이 아주 작은 거 이렇게 좀 한 세 종류의 빛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빛 하면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시광선 영역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의 실체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이미지화 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이 빨간색 계열이 파장이 좀 길고요. 파란색 계열이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빨간색, 요거를 초록색, 요거를 갖다가 뭐 파란색 해가지고 RGB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뭐 중간에도 있겠죠. 뭐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이렇게 좀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게 되는데요. 파장이 긴 것보다는 파장이 짧은 것이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은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GB에 대한 개념이에요. 빨간색은 좀 파장이 길다. 파란색은 파장이 짧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 그래서 이제 도플러 효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먼저 소리.
소리도 이제 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리가 나는 음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자동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요것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자동차 소리, 뭐 부앙 이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도 이제 사실은 종파지만 그냥 횡파로 표현을 하면은 파동이 이제 오는데 파동을 이제 쏘면서 오게 되는데 이 음원 자체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 파장이 이렇게 조금 짧아지는 이런 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다가 요 음원이 사람을 지나쳐서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면은 여기선 여기로 쏜 거고 여기선 소리가 이제 쏘는데 소리를 쏘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소리니까 이렇게 이제 파장이 짧은 소리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고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장이 길게 되면은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저음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우리 앞을 쫙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식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붕, 붕.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죠. 뭐 레이싱 그 자동차 이런 거 들어보면은요. 근데 이게 도플러 효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고음이 돼요. 붕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요. 멀어질 때는 저음이 들려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파동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빛도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은 우리가 이제 광원에서 빛이 출발하는 데를 광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광원이 우리한테 사람한테 다가올 때는요. 빛을 쏘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압축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광원이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광원이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은 빛의 파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한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파장이 짧은 계열을 무슨 색깔로 인식하면 좋다고요? 파란색이요. 그래서 광원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약간 좀 이제 파란 색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광원이 도망가게 되면은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무슨 색깔? 빨간 색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블의 관측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은하들이 빛을 뿜으면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니까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거를 허블이 관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빅뱅 우주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블이 이제 무슨 거를 관측했다 그랬죠? 허블은요, 우주가 팽창한다 라는 거를 관측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지구가 있는데 허블이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망원경으로 갔다가 은하들을 보는데 은하들이 도망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관측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허블이 관측한 것도 뭐냐면은요, 은하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빛. 그 빛을 분석을 하는데 이 빛이 원래 와야 되는 것보다 파장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을 관측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좀 늘어나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을 한 거예요. 이게 늘어나게 파장이 즉 길어지게끔 관측이 되려면은 어떤 일이 동반돼야 됩니까? 빛을 내고 있는 이 은하가 도망가고 있어야 돼요. 도망가면서 빛을 내기 때문에 약간 이 빛의 파장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대부분의 은하들이 이렇게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알아낸 것이고, 그로 인해 개별적인 은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적색 편의, 빨간색 쪽으로 뭔가 치우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허블도 뭐 그냥 뭐 눈으로 본 건 아니겠죠. 그냥 눈으로 보고서는 멀어지네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허블도 저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 이제 은하 같은 거 관측하면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속된 3개, 뭔가 안 찍히는 거, 이런 식으로 한 2개만 이렇게 해볼까요? 안 찍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은하가 정지해 있다면은요,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뭐 A 은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A 은하를 관측을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이 흡수선들이 우측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흡수선을 살짝 우측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여기 2개 찍혀야 되는 게 이쪽으로 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보죠. 그리고 우측이 약간 레드 계열이거든요. 파장이 긴 쪽이에요. 이쪽이 파장이 더 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쪽이 이제 빨간색인데, 이 흡수선이 적색 쪽,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요거를 우리는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은하가 도망가고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은하도 이렇다면은 만약에 또 이제 뭐 B 은하 이런 것도 관측을 해봐요. 그랬더니 얘도 아니나 다를까, 좀 그림을 그리고요. 얘도 아니나 다를까 흡수선이 어떻게 된다? 우측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관측을 하게 된 것이고, 치우치는 정도가 또 좀 달라요, 은하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구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 얘가 좀 더 멀리 있는 거라고 할게요. B은하. 지구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적색 편의 현상이 더 심하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즉,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도망갈수록 파장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적색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즉, 적색 편의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 현상이 더 심하다. 적색 편의가 더 잘 일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뜻은 뭐다? 더 빠르게 도망간다. 더 빠르게 후퇴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색편이라는 내용까지 좀 알아야지 우주 팽창된 관련을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은하가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은하가 이런 건데요. 모든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일부, 예를 들어 가까이에 있는 은하 있잖아요. 지구랑 좀 가까이에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C 은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중력에 이끌려서 오히려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그거를 청색 편의 현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청색 편의 현상.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그러한 청색 편의 현상을 일으키는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이제 무조건 다 이거다, 그건 아니고 대부분이 이렇다. 그리고 일부 이제 가까이 오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는 뭐 주로 이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주 팽창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색 편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한다. 그리고 적색 편의에서 이 흡수선들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허블이 정리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허블의 법칙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관계를 또 살펴본 거예요. 얼마나 멀면은 얼마나 적색 편의가 잘 될까? 얼마나 멀면은 얼마나 더 빠르게 후퇴할까? 그런데 식이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은하의 후퇴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그 후퇴 속도는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수 하나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게 되는데 V는 HR, 요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은하의 후퇴 속도입니다. 한글로 써드릴게요. 후퇴 속도.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거리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허블 상수가 됩니다. 허블 상수. 허블 상수. 상수예요. 그래야지 이제 단위가 맞기 때문에 또 이거 얘기하니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허블 르메트르 상수 이제 학자 이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허블 르메트르 상수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책에 그거를 이제 좀 안 다룬 책들도 있어요. 뭐 다른 책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현은 허블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Y축으로 잡고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잡으시면요. 요런 식으로 1차 함수 꼴이 나가게 되는데요. VR 이렇게 쓰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H인 1차 함수 꼴이 됩니다.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가 1이에요. 근데 그때 V 값이 V라고 둔다면은, V0라고 둘게요. V0라고 둔다면은, 거리가 만약에 2예요. 그럼 후퇴 속도는 얼마? 2V0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뭐라고요? 기울기는 후퇴 속도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주의 나이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속시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속시 공식 아시죠? 공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V가 속도고 R이 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V분의 R 그것이 이제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죠? V분의 R 얘를 여기로 넘기고 H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속력분의 거리 개념은 허블 상수의 역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죠. 근데 어떤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까? 요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값을 계산해 본 결과 얼마가 나온다? 약 138억 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심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이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와서 질문해 주시면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흑체 복사와 우주 배경 복사의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흑체라는 말이 나와요. 흑체는 어떤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검은 물체입니다. 검은 물체, 시커먼 물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미지도 그냥 이렇게 이제 동그란 검은 구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상의 물체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흑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요 100% 흡수를 합니다. 100%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체적으로 복사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흑체 복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흑체 복사의 값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2켈빈의 흑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온도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방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갖다가 에너지, 파장에 따른 에너지로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좀 크거든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짧고, 근데 뭐 요 정도의 파장, 상대적으로 좀 긴 파장의 빛의 세기가 가장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3켈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복사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요, 파장, 아이고 한글로 써드릴게요. 네, 파장. 그거를 갖다가 또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Y축은 에너지는 대문자 2라고 그냥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면은요, 조금 더 에너지가 큰 빛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들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좀 이렇게 됩니다. 파장이 얘보다는 조금 더 짧은 쪽에 에너지의 최대값이 나타나게 되죠. 어렵죠. 일단 여기도 내용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제 쭈루룩 있어요. 뭐 4켈빈, 뭐 10켈빈, 100켈빈 쭉쭉쭉쭉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할 때 이것도 결국에는 빛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완벽한 이제 흑체는 아니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갖다가 이제 흑체로 이제 비견되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처음에는 이제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날라오는 이 빛들의 세기를 갖다가 파장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본 거예요. 파장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측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파장에서 가장 많은 복사 에너지가 찍혀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흑체에 대한 어떤 이론인데, 여기에 이 데이터에 비교를 해보니까 누구하고 가장 매칭이 잘 되느냐? 요놈하고 매칭이 잘 된다라는 거죠. 3켈빈짜리의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세기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하더라. 그래 가지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평균 온도가 3켈빈에 해당되는 흑체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온도는 3켈빈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간혹가다 이제 문제 나옵니다. 갑자기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게 뭐 3켈빈의 그 흑체와 뭐 비슷한 복사 에너지를 갖는다, 관측값과 갖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내용 인지를 좀 하시고 우주 배경 복사와 매칭이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우주의 온도는 3켈빈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